너는 정말 시장 일이 안 맞아. 손놀림은 느리고 계산은 틀리고. 그 카페 놀이로 얼마나 번다고 그런데 매달려 있어? 부산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시댁에서 7년간 무시와 모욕을 당하며 살던 30살 이수진. 남편 철호는 갑자기 나타난 26살 김다영에게 빠져 차가운 이혼 통보를 했어요. 저는 부산대학교병원 내과 전문의예요. 명품으로 치장한 다영을 보며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죠. 역시 의사 선생님은 달라요. 우리 집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수진의 차분한 경고에 시댁은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전 내쫓은 가난한 며느리가 사실은 부산 최대 해운재벌 대양해운 이 회장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전 6시 재래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수진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30살의 수진은 남편 박철호와 함께 시댁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2층에 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소리와 트럭 소음이 하루를 시작하는 알람이었습니다. 김치, 맛있는 김치 나왔어요. 오이지, 아삭아삭한 오이지. 시장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수진이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어젯밤까지 카페 일을 하고 새벽에야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수진아, 일어났어? 벌써 손님들 오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 박봉순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울려 퍼졌어요. 56살의 봉순은 3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베테랑 상인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차고 손놀림도 빨랐죠. 네, 어머니. 지금 바로 내려가요. 수진이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이미 가게 앞에는 아침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들이 서너 명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사장님. 오늘 김치는 어때요? 어제 담근 거라 정말 맛있어요. 한 입 드셔보세요. 봉순이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수진은 뒤에서 반찬통들을 정리했어요. 시댁 일을 도우면서도 오후에는 자신의 작은 카페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왜 이렇게 느려? 손님 기다리고 계시잖아. 봉순의 핀잔에 수진은 더 바삐 움직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젯밤 카페 정리하느라 늦게 잤습니다. 저기 무침 좀 더 담아줘. 아, 정말 답답해. 너는 시장 일이 도무지 안 맞는다니까. 봉수는 며느리가 시장 상인 기질이 전혀 없다며 항상 불만이었어요. 손놀림도 느리고 계산도 틀리고 손님 응대도 어설펐거든요. 시아버지 박두만도 구석 평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철호는 새벽 4시부터 치킨집에서 일하는데 수진이는 카페 놀이나 하고 있으니 돈이 되는 장사를 해야지 무슨 카페를 해. 60살의 두만은 과거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후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본명은 이수진이었습니다. 부산 최대 해운물류 재벌 대양해운 이 회장의 외동딸이었죠. 하지만 7년 전 진정한 사랑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당시 수진은 재벌가의 위선적인 삶에 질려 있었어요. 자신에게 접근하는 모든 남자들이 돈과 권력만 보고 온다는 생각에 상처받았거든요. 32살의 철호는 평범한 치킨집 직원이었지만 수진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돈이나 배경에 관심 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콩나물 무침 없어요? 어제 사간 게 정말 맛있었는데. 단골 할머니가 물어보자 수진이 얼른 답했어요. 네, 있어요. 방금 새로 무친 거예요. 얼마나 드릴까요? 한 팩만 주세요. 그런데 사장님, 며느리 참 고생이 많으시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려? 당연한 일인걸요. 수진이 겸손하게 답하며 포장해 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자 수진은 자신의 카페로 향했어요. 원두향이라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시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유일하게 자신다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힘들어 보이네요. 벌써 지친 표정이에요. 옆 문구점을 하는 40대 정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선은 수진의 몇 안 되는 진짜 친구였습니다. 괜찮아요, 정선 언니. 시댁일도 도와야 하고 카페도 운영해야 하니까 바쁘긴 하죠. 수진이 쓸쓸히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요? 아까 표정 보니까 또 핀잔 들었나 봐요. 항상 그런 얘기죠. 제가 시장 일에 소질이 없다고. 카페 운영하는 것도 돈 안 되는 놀이라고 하시고, 손님 계산도 자주 틀리고 손놀림도 느리다고. 정선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이런 착한 며느리를 두고도 모르시네. 요즘 시대에 시댁일까지 도와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하지만 수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어요. 매일 바라보는 부산항의 저 거대한 컨테이너들과 크레인들이 모두 아버지 회사 소유였다는 것 말이에요.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도 대양해운 계열사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야위었네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챙겨 먹어요. 시댁일 도와주느라 정신없고. 아이고, 이런 효부를 봤나? 요즘 시대에 시댁일까지 도와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복받은 줄 알아야지. 할아버지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수진이 바라보는 저 부산항이 아버지가 장악한 곳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매일 수백 척의 배들이 드나들고 수천억 원의 물류가 오가는 그 중심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카페에는 손님이 드문드문 왔어요. 대부분 인근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었죠. 커피 한 잔에 2,500원, 음료수 하나에 3,000원 정도 받았지만 하루 매출은 고작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어요.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곳만큼은 자신의 공간이었거든요. 오후 5시가 되자 수지는 카페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철호가 치킨집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났고 얼굴도 지쳐 보였어요. 여보, 일찍 들어왔네요. 고생 많았어요. 오늘 장사가 안 됐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치킨 주문이 확 줄었어. 철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장님도 직원들 월급 주기 어렵다고 하시고.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예요. 수진이 위로했지만 철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봉순이 가게 계산을 마치고 올라와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10만 원밖에 안 나왔네. 요즘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예전에는 하루에 20만 원도 벌었는데 2만도 거들었어요. 우리 철호 치킨집도 어렵고 반찬 가게도 어려우니까 정말 답답하네. 수진이가 카페에서 벌어오는 돈도 얼마 안 되고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나오잖아.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의 대화는 계속 돈 얘기였어요.
전기세도 밀리고 가스비도 밀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이 신분을 밝히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좁은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항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대양해운 본사 건물에서 아버지 이 회장이 수천억 원대 해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7년 동안 숨기고 살아온 자신의 정체가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철호의 피곤에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수지는 다짐했어요. 조금 더 참고 버텨보자. 언젠가는 모든 게 좋아질 거야.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호가 치킨집에서 일찍 퇴근해 온 것도 이상했지만 함께 온 낯선 여성이 더 눈에 띄었어요. 26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구찌 가방에 프라다 구두, 심지어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까지 차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철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김다영 씨예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이고요. 안녕하세요. 김다영이라고 해요. 다영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라고요? 봉순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느 병원에서 일하세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다영의 대답에 두만이 신문을 접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 그럼 정말 대단하시네요. 의대 나오신 거죠? 네, 맞아요.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했어요. 다영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봉순과 두만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울대 의대라니 정말 엘리트시네요. 그런데 우리 철호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치킨집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야식으로 자주 주문했는데 철호 씨가 배달 오시면서 알게 됐어요. 다영이 철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엔 그냥 친근한 배달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진 씨는 뭘 하세요? 다영이 일부러 묻는 듯 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동네에 있는데요? 수익은 괜찮나요? 다영의 질문에 수진은 답하기 곤란했어요. 시댁에서는 항상 카페가 돈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뭐 그냥 용돈벌이 정도죠. 봉순이 대신 답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다영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골프를 즐기고요. 주말에는 요트도 타러 가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녀요. 지난달에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의사 선생님은 역시 달라요. 봉순이 감탄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봉순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뭘 하세요? 두만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종합병원 원장이시고 어머니는 약사세요. 다영의 대답에 시댁 식구들이 또 한 번 놀랐어요. 의사 집안이시네요. 그럼 집도 잘 사실 테고. 네,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요. 시가로 20억 정도 되나요? 20억? 봉순이 입을 벌리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아, 맞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다영이 명품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비싼 걸 어떻게 받아요? 두만이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부모님께서 인사드리라고 하셔서요. 인삼 진액인데 하나에 15만 원 정도 해요. 15만 원? 봉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다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주문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봉순이 사양했지만 다영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한정식집에서 주문할까요? 예약제로만 하는 곳인데 제가 아는 사장님께 부탁해 볼게요. 예약제 한정식이요? 두만이 놀랐어요. 내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코스 요리로 1인분에 10만 원 정도 해요. 10만 원씩이나요? 봉순이 기절할 뻔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게 부담 안 돼요. 의사라서 수입이 괜찮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1,000만 원? 시댁 식구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우리는 언제 그런 돈을 벌어보나. 두만이 한숨 지었습니다. 곧 고급 한정식이 배달됐어요. 상차림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전복에 한우까지 들어있었어요. 우와, 이런 음식을 집에서 먹게 되다니. 맛있게 드세요. 자주 사드릴게요. 다영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감격했어요. 정말 우리가 복받았네. 수진이 때는 라면도 비싸다고 했는데. 봉순의 말에 수진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다영은 더 많은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저희 아버지 병원에서 철호 씨도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철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병원에서 환자 이송이나 물품 관리하는 일이 있거든요. 지금보다 월급도 2배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2배요? 두만이 흥분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가족이 될 텐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다영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가족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수진만 혼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수진이는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카페에서 버는 돈도 얼마 안 되고. 봉순이 수진을 무시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다영이 가식적으로 말렸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영에게는 숨겨진 정체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의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인 척하며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쳐온 전문 사기꾼이었죠. 명품들도 모두 짝퉁이거나 대여품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다영이라는 여성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이상했고 시댁 식구들의 달라진 태도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철호의 변화였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철호가 자신에게 실증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수진을 엄습했습니다. 다영이 집에 드나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철호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수진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오로지 다영 이야기만 했습니다. 수진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철호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철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철호의 말에 수진은 소파에 앉았어요. 봉순과 두만도 함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철호가 깊게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말에 수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미안해.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철호의 말에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다영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의사 선생님이잖아.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될 거야. 봉순이 거들어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하지만 우리도 철호 편이야. 다영 씨가 우리 집안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의사니까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벌잖아. 수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함께한 가족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집에서 나가야지. 다영 씨가 들어올 텐데. 두만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버지, 그래도 7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7년이 뭐가 대수야? 내가 우리 집안에 뭘 도와줬니? 카페에서 벌어오는 돈도 얼마 안 되고. 봉순의 독설에 수진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다영 씨는 의사잖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병원에서 철호도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 두만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비교가 되겠어? 수진아, 너도 이해해야지. 철호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봉순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수진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뭘 후회한다는 거야? 봉순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나간다고 우리가 뭘 후회해? 오히려 잘된 일이지.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그리고 이혼 서류도 빨리 처리하자. 철호의 말에 수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수진은 혼자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까요. 수진은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7년 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아버지 회사 명함이었어요. 대양에 온 이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보며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어.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진짜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했어요. 7년치 살림이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산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가야 했거든요. 빨리 치워. 다영 씨가 오후에 이사 온다고 했거든. 철호가 재촉했지만 수진은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봉순과 두만은 수진이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나가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만 봉수는 차갑게 답했어요. 뭔 신세야? 우리가 7년간 먹여 살린 거지.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다가 봤습니다. 어머, 수진아, 어디가? 이사가요, 아주머니. 갑자기 왜? 혹시 무슨 일 있어?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은 7년 만에 갈 곳의 주소를 말했어요. 대양에 온 본사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부산 시내를 보며 수진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다영이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했어요. 트럭에서 내려오는 건 모두 고급 가구들이었습니다. 우와, 이게 다 진짜야? 봉순이 감탄했어요. 당연하죠. 저희 아버지가 최고급으로만 쓰라고 하셔서요. 다영이 으스댔습니다. 명품 가구들이 줄줄이 들어오자 작은 집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다영이 밝게 인사하며 또 비싼 선물들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걸 또 어떻게 해? 두만이 당황했어요. 가족이 됐으니까 당연한 거죠. 수입 와인이에요. 한 병에 50만 원 정도 해요. 50만 원? 봉순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역시 의사 집안은 달라.
다영을 보는 시댁 식구들의 눈빛이 수진을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호 오빠 보고 싶었어요. 다영이 철호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어요. 나도 다영아. 철호가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어디 갔어요? 다영이 일부러 묻는 듯 했어요. 아, 그 사람은 짐 싸서 나갔어. 이혼하기로 했거든. 봉순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벌써요? 빠르네요. 다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미련 둘 필요 없잖아. 어차피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두만이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7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다영이 가식적으로 말하자 철호가 손을 저었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영은 몰랐어요. 방금 전 집을 나간 여자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짐을 싸고 집을 나선 수지는 택시를 타고 7년 만에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항해 온 본사였어요.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큰 빌딩 보이죠? 네, 대항해 온 본사 말씀이신가요? 네, 저기서 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대항해 온 본사 앞에 멈춰 섰어요. 수진이 내리자 로비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이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약속이 있으시나요? 딸입니다. 수진이 오래된 명함을 보여주자 경비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아, 따님, 죄송합니다. 바로 연락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입니다. 이 회장님 따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비원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님. 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원이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매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최고층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50살의 김 부장은 수진이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회장님께서 따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65살의 이 회장이 일어섰어요. 수진아, 우리 딸.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 회장이 딸을 안으며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아버지.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이라니. 내 딸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니? 결혼하는 순간부터 모든 걸 지켜봤어. 수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알고 있었다니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준비해뒀어. 이 회장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명의로 된 해운회사 주식과 부동산들이야. 7년 동안 계속 불려뒀어. 수지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어마어마한 자산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올 거지? 네, 아버지. 돌아왔어요. 그럼 복수하고 싶겠네. 이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복수요? 너를 그렇게 대한 놈들 말이야. 가만 놔둘 생각이니? 수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복수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한 만큼은 돌려받고 싶어요. 좋아. 그럼 우리 힘을 써보자. 이 회장이 전화를 눌렀어요. 김 부장 법무팀과 조사팀을 회장실로 불러. 네, 회장님. 곧 대양해운의 최고 법무진과 조사팀이 회장실에 모였어요. 48살의 박 변호사와 44살의 최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수진이가 복귀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박철호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세요. 또 김다영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박 변호사가 메모를 했어요. 어떤 수준까지 조사하면 될까요? 모든 것을 조사하세요. 재산 상황, 인간관계, 과거 이력까지 빠짐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특히 김다영이라는 여자에게 집중해 주세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귀할 때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당연합니다, 따님. 이 회장이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집을 다시 정리해야겠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아직은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요. 그럼 해운대에 좋은 펜트하우스를 하나 마련해 주지. 이 회장이 김 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에 괜찮은 펜트하우스 구해서 지낼 수 있게 해줘.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제가 7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이에요.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부사장 자리를 준비해 둘까? 아직은 아니에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어요.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날 오후 조사팀이 첫 번째 보고를 했어요. 박철호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사는 집도 전세로 살고 있고요. 전세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실소유주가 저희 계열사예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계열사라고요? 네, 대양건설에서 투자한 상가 건물입니다. 재미있네요. 또 다른 내용은 없나요? 철호가 다닐 예정인 병원도 저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료용품 납품업체가 저희 계열사거든요. 수진이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럼 김다영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이미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우선 그녀가 말하는 부산대학교병원 내과 전문의라는 신분이 거짓입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 과장이 계속 보고했어요. 또한 그녀의 과거 이력을 조사해 보니 여러 남자들과 만났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매번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요? 의사로 위장해서 접근한 다음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내일까지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음 날 조사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수진 앞에 놓았어요. 수진은 파일을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본명은 김다영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산대학교병원 내과 전문의가 아니라 작은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는 그 일도 그만둔 상태이고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쳐온 전문 사기꾼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명입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어요. 수진이 파일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이 사람은 300만 원, 이 사람은 500만 원. 꽤 체계적으로 사기를 쳤네요. 총합하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정말 전문가군요. 그런데 왜 아직 잡히지 않았나요? 매번 증거를 남기지 않고 교묘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창피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계획인 것 같나요? 철호와 결혼해서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려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시댁 식구들한테서도 돈을 뜯어낼 계획인 듯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진이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그런데 다영이 가지고 다니는 명품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대부분 짝퉁이거나 렌털업체에서 빌린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렌털비를 내고 있어요. 정말 치밀하네요. 최 과장이 계속 보고했어요. 또한 다영은 현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연체도 심각하고요. 그럼 곧 한계에 부딪히겠네요. 네, 그래서 더 급하게 철호와의 결혼을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수진이 생각에 잠겼어요. 피해자들과 연락해 보세요. 집단 고발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몇 명과 접촉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철호 쪽 조사 결과도 들어볼까요? 네, 철호가 다닐 예정인 병원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병원의 주요 의료용품 납품업체가 저희 계열사예요. 그럼 우리가 압박을 가하면 철호도 타격을 받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호 개인 상황은 어떤가요? 재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킨집에서 버는 돈으로 간신히 생활하는 수준이고요. 시댁도 마찬가지고요. 반찬 가게 수입도 하루에 10만 원 정도가 전부예요. 재미있네요. 수진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 볼까요? 어떤 순서로 진행하시겠어요? 우선 다영의 정체부터 폭로해 보죠. 피해자들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거예요. 언제 실행하시겠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다영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죠. 수진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누군지는 절대 알려지면 안 돼요.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그 사이 철호의 집에서는 다영이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병원 쪽에 철호 오빠 취업 부탁드리려면 뭔가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지? 봉순이 걱정했어요. 반찬 가게 수입을 좀 모아두신 게 있잖아요. 그거 써도 될까요? 다영이 유도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두만이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철호 오빠가 병원에 취직하면 한 달에 400만 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다영이 거짓말을 했어요. 철호도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써볼까요? 고마워요, 오빠. 정말 사랑해요. 다영이 철호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하지만 다영은 몰랐습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수지는 해운대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네, 다영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호 가족들도 완전히 속고 있고요.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네요. 어떤 계획이신가요? 경찰에 정식 고발하는 거예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대항해운의 상속녀로서 행동할 차례였어요. 그들이 누구를 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무시했던 여자가 사실은 그들이 평생 올려다봐야 할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회장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만족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딸 같네. 7년간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부산 최대 해운재벌 이 회장의 딸 이수진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다영의 거처로 찾아온 거였어요. 김다영 씨 맞으시죠? 네, 왜 그러세요? 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조사받으러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여러 피해자분들이 집단으로 고발하셨어요.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 사기를 쳤다는 혐의입니다. 다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철호와 시댁 식구들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다영 씨는 의사인데. 철호가 황급히 말했어요. 확인 결과 김다영 씨는 부산대학교병원 의사가 아니라 작은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그 일도 그만둔 상태고요. 거짓말이에요. 다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또한 지금까지 6명의 남성을 상대로 총 2억 원의 사기를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억 원? 봉순이 기절할 뻔했어요. 동행해 주시죠. 결국 다영은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철호 가족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두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아니었다고? 그럼 모든 게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봉순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저녁 뉴스에서 다영의 사기 행각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 사기를 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김다영 씨는 부산대학교병원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며 여러 남성들로부터 총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수갑찬 다영의 모습이 나왔어요. 저 사람이 우리 며느리 아니야? 봉순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김 씨는 명품 렌털업체에서 가방과 액세서리를 빌려 부유한 의사로 위장했으며 실제로는 간호조무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품도 다 가짜였다고? 두만이 경악했어요. 또한 김 씨의 아버지는 병원 원장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철호가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그날부터 철호 가족의 진짜 고통이 시작됐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철호 씨네 사기당했다던데? 의사라고 했던 여자가 가짜였대. 어휴, 그런 사기꾼한테 속다니. 착한 며느리 내쫓고 사기꾼을 들였으니. 시장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봉수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뉴스 봤는데 많이 충격 받으셨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하지만 봉순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다영에게 준 돈이 200만 원이나 됐거든요. 반찬 가게 수입으로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두만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경찰서에 물어봐도 어렵다고 하더라고. 사기 피해금 회수는 쉽지 않다나 봐.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철호가 취업하기로 했던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사정상 채용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요? 철호가 당황했어요. 최근 일들 때문에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 이유로 취업을 취소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철호는 결국 계속 치킨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호야 미안한데. 치킨집 사장이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네. 직원들 월급 주기가 어려워서. 설마 저를 자르시는 건 아니죠?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철호는 치킨집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가족들은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지?
봉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영 때문에 돈도 잃고 일자리도 잃고 정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두만도 탄식했어요. 한편 수진은 대양해운 본사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내 다영은 구속됐고 철호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어떤 계획이신가요? 그들이 살고 있는 건물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철호 가족에게 충격적인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건물주 변경 및 재개발 통보서였습니다. 뭐야 이게? 두만이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건물이 팔렸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새 건물주가 재개발을 한다면서 2달 안에 나가라고 하네. 봉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철호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이 매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새 건물주가 재개발 계획이 있어서요. 그럼 다른 곳이라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보증금도 2배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2배요? 내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철호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영에게 돈도 빼앗기고 일자리도 없는데 이제 집까지 잃게 생겼어요.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지? 봉순이 절망했어요. 친척들한테 부탁해볼까? 체면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 두만도 막막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작고 낡은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찬 가게도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며느리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진 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살 곳이야? 봉순이 초라한 방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일단 여기라도 있어야지. 길에서 잘 수는 없잖아. 철호가 체념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생활비는 어떻게? 두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저라도 일을 해야겠네요. 결국 봉수는 남의 집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두만도 야간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60살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철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중견기업 치킨집 직원에서 편의점 알바생이 된 거였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 철호가 한숨을 쉬며 혼잣말했습니다. 철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봉수는 매일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두만은 야간 경비 일을 했습니다. 철호도 편의점에서 밤새 일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지금 속보입니다. 부산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던 이수진 씨가 사실은 대양해운 이 회장의 외동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철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경악했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재벌가 딸이었다고? 집에서 이 뉴스를 본 봉순과 두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수진 씨는 7년 전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으며 최근 이혼 후 대양해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럼 수진이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네? 봉순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대양해운은 국내 최대 해운회사 중 하나로 이 회장의 자산은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조 원? 두만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수진 씨는 현재 대양해운 부사장직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재벌가 며느리를 내쫓은 거야? 봉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와 살았던 거지? 철호도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수진 씨는 시댁에서 7년간
극심한 무시와 모욕을 당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극심한 무시와 모욕이라고? 그럼 우리가 재벌가 딸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네? 두만이 머리를 감쌀 뻔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 철호가 패닉 상태에서 중얼거렸어요. 수진이한테 사과해야 해. 당장 사과하러 가자. 봉순이 일어섰어요. 어디로 가는데? 연락처도 모르잖아. 맞아. 전화번호도 바뀌었을 거고. 그럼 대양해운에 가자. 회사에 가서 만나달라고 하자. 세 사람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대양해운 본사로 향했습니다. 대양해운 본사 앞에 도착한 철호 가족은 어리둥절했어요. 거대한 빌딩을 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믿어지지 않네. 일단 들어가 보자. 하지만 로비에서부터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약속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수진 부사장과 가족이에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경비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박철호라는 분이 면회를 요청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 남편이고 시댁 식구인데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 면회가 어렵다고 하네요. 철호 가족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전화라도 연결해 주세요. 전화 연결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수지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이제 진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호 가족은 절망에 빠졌어요. 정말 우리가 바보였네. 진짜 금을 버리고 돌멩이를 주워온 격이야. 봉순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철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때 수진이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두만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웃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박신혜가 재벌가 며느리를 내쫓았다던데? 아이고, 그런 복을 차버리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수진이가 그렇게 착했는데. 정말 사람 볼 줄 모르는 것도 죄구나. 철호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대학 동창 김성호가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야, 철호야. 여기서 뭐해? 아르바이트야. 성호가 당황했어요. 나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직원도 뽑고 있는데 너 관심 있어? 철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응, 내일 한번 사무실로 와봐. 고마워, 성호야. 하지만 다음날 성호에게서 실망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철호야,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너 대양해운과 무슨 문제가 있니? 대양해운이랑?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가 대양해운이거든. 근데 너를 채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아. 철호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수진이 자신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구나. 철호가 절망하며 말했어요.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진이 대양해운 부사장으로 정식 취임한다는 뉴스였어요. 대양해운 이수진 부사장이 부산항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지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천억 원 규모로 부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천억 원 프로젝트라고? 봉순이 넋을 잃고 뉴스를 봤어요. 또한 이 부사장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100억 원을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원이라고? 두만이 기절할 뻔했어요. 저런 사람을 우리가 내쫓았다니. 정말 우리가 미쳤었나 봐. 철호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텔레비전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수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7년 전에 수줍었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낸 거죠.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 됐네. 철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시간 교도소의 다영은 뉴스를 보며 이를 갈았어요. 내가 놓친 게 그런 큰 물고기였다니. 억울해 죽겠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영도 철호 가족도 모두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그들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였습니다. 1년 후 수지는 대양해운 부사장으로서 부산항 재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통 어촌 문화와 현대적 물류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부산항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었어요. 부사장님, 이번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정말요? 해외 언론에서도 혁신적인 항만 개발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기뻐했어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네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까요? 네, 앞으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수진은 해양문화 보존과 현대적 개발을 조화시키는 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진의 경영 철학에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화시키는 것이라는 믿음 말이에요. 부사장님 덕분에 많은 어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어요. 그게 제일 보람 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진은 해양문화연구소 소장 강민우를 만났습니다. 35살의 민우는 해양생태학 박사로 바다와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사장님은 왜 전통문화 보존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다의 전통문화처럼 말이에요. 민우는 돈이나 지위를 보지 않고 수진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부사장님의 철학이 정말 멋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민우는 수진의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의 마음이죠. 수진아, 결혼하자. 민우가 부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프로포즈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결혼식은 부산 전통 한옥에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치러졌어요. 하객들은 대양에 온 임직원들과 해양문화 관련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네요.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하니까 더욱 특별해요. 수지는 이 회장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우리 딸이 진짜 행복한 사람을 만났구나. 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진짜예요. 1년 후에는 예쁜 아들이 태어나 완벽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요? 민우가 물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도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수진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사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어요. 부산항 재개발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부사장님,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으시게 됐어요. 정말요?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신 거예요. 수진이 기뻐했지만 겸손했어요.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이죠. 몇 년 후 수진은 대양해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회장이 은퇴하면서 회사를 완전히 물려준 거였어요. 수진아, 이제 정말 내 시대가 왔구나. 감사해요, 아버지.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올바른 길을 택했잖아. 그게 진짜 성공이야. 수지는 사장이 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여전히 해양문화 보존과 사회공헌에 힘썼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수진의 경영 철학을 배우러 왔어요.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일했을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했죠. 수진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편 철호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수진의 사장 취임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네. 철호가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는데. 철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후회와 부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봉순과 두만은 여전히 힘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도 접고 남의 집 청소와 경비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신혜는 정말 복을 발로 찬 거네. 이웃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몇 년 후 출소한 다영도 정가자 신분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다영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반면 수지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남편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정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최고예요. 민우가 아들을 안으며 웃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수진과 민우는 아들과 함께 부산항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항구를 보니까 정말 뿌듯해요.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연하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수지는 항상 겸손했어요. 우리 아들도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자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게요.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편리함을 모두 느낄 수 있으니까요. 수진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보라는 거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줘. 민우가 거들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되니까요. 부산항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평화로웠어요. 수지는 과거의 아픔을 모두 털어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였어요. 수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민우와 만난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부산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속에서 수진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